자, 이번 시간에는 중세로 들어왔어요. 중세. 예. 중세 또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중세 시작은 게르만족의 이동부터죠. 게르만족의 이동부터 시작이 됩니다. 게르만족이 왜 이동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적 원인으로 인구 증가와 농경지 부족이 있고요. 외적 이동으로는 동쪽에서 이제 훈족이 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이제 용병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다는 거죠. 게르만족은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에요. 그 안에 고트족, 반다이족, 프랑크, 롬바드, 그 다음에 노르만족. 고트족하고 반다이족은 이제 밑에 이탈리아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까지 옵니다. 여기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고트족과 반다이족을 중심으로 이제 됐던 건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비잔티움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요. 프랑크족하고 롬바족하고가 있는데 이 노르망족은 2차 이동이라 해요. 뒤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바이킹족을 노르망족이라 합니다. 소노마 제국이 약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게르만족의 출신 용병대장이었던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소노마가 멸망이 되죠. 소노마 멸망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이제 소노마의 문화가 전파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를 이동했던 프랑크 왕국이 그걸 이어가게 되는데요. 가장 큰 거리 이동해서 세력과 정체성 유지가 가능했고 이들은 아타나시우스파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되는 거죠. 쌤 여기서 말하는 정통은 이들이 정통이라 정했기 때문에 쌤이 정통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네 명의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클로비스, 그 다음에 카르로스 마르테, 피핀, 카르로스 대제 이렇게 클카피카가 나옵니다. 클로비스는 이제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을 했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로스 마르테는 클로비스가 만든 메로베스 왕조의 궁제였어요. 그리고 실권을 장악하고 요 전투 중에요. 투르보아티아 전투에서 이슬람 군대를 격퇴했습니다. 투르보아티아 전투에서 이슬람 격퇴했다. 투프 전투에서 이슬람을 이겼다. 이거는 이슬람한테도 쌤이 좀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 피피는 이제 교황의 지지 속에서 카로스 왕조를 개창합니다. 그리고 롬바르족을 공격해서 얻은 지역을 교황에 기증하게 되고 이것이 교황령의 시작이 되고요. 오늘날 바티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카로스 대제요. 카로스 대제는 이제 프랑크 왕국의 정성이고요. 옛 로마 제국 영토를 상당 부분 차지했고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데 요때 영주를 파견하면서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면 영주가 가야 되잖아요. 플러스 신부님도 같이 가요. 그래서 이들 관계가 굉장히 동독해지고 나중에 영주가 신부를 임명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서인권 문제가 생기고 선호바 황제 대관을 받습니다. 레오 3세로부터.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선호마 교회 그러니까 이 로마를 중심한 로마 가톨릭과 프랑크 왕국이 연합되는 형태가 되면서 이제 프랑크 왕국이 로마 교황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영주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카로스 대제 때 이제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때 이제 궁정학교도 생기고요. 그래서 아헨에 라틴 문법이나 논리학을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었고 학문과 고전 연구에 후원을 해서 라틴 문화를 장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게르만 문화 합쳐서 중세 유럽이라고 유럽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이들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유목민족이다 보니 조금 한계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로스 대제 이후에 이제 분할 상속이 돼요. 그래서 베르덴 조약과 메르센 조약, 베르덴 조약으로 요렇게 분열이 되었다가 메르센 조약으로 중프랑크가 사실상 이 유럽 북쪽 지역의 영토를 잇게 되죠. 이게 이제 오늘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인데 좀 복잡하긴 해요. 완전히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프랑크 왕국이 또 얼마 못 간 이유가 바로 누가 오기 때문에
노르망족이 바로 이동해서 와요. 그러니까 2차 이동이죠. 노르망족만 온 게 아니라 이때 마자르족도 동쪽에서 오고요. 남쪽에서는 이슬람이 쳐들어오고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노르망족을 보면 이제 9세기 유럽 해안에 내륙 지방까지 본격적으로 이동해 들어왔고, 노르망디 공국, 키예프 공국, 러시아 이런 거 만들었고요. 프랑스에는 노르망디 공국, 영국에는 노르망 왕조,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왕국, 원거주지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건국이 되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노브고로도 공화 공국이 있죠.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노르망족 이동과 마자르족, 이슬람족 침략을 받으면서 이들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봉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 계급이 성장하고 거기에 이제 예속 농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건제 기원은 게르만족의 종사제하고 로마의 은대제인데, 이 구성으로 보면 주종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황제, 영주, 기사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 밑에 장원제가 있잖아요. 요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기사 밑에 농로가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밑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황제 밑에도 농로가 있고, 영주 밑에도 농로가 있고, 기사 밑에도 농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영주의 장원이 황제의 장원보다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종 관계와 장원 관계가 좀 다르다는 거죠. 주종 관계는 지배층 간의 위아래 관계고, 장원제는 이 전체다가 지배층이 되고, 농로는 피지배층이 되는 이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관계였다는 거. 지방 분권적 성격이 강하고요. 주종제부터 다시 보면 카르로스 마르테 때 나타났고, 주군이 이제 봉신에게 영토를 수여하고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과 서약하고 군사 봉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봉신이 여러 주군을 모시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특약을 넣어서 이 주군과 이 주군,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기로 한 주군끼리 싸웠을 때 누구를 위해 싸우겠다 뭐 이런 것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쌍무적 계약 관계고요. 이 봉신한테는 장원이 주어지잖아요. 그 장원에서 불이권이 인정되는데 그게 재판권과 징세권인데, 이걸 다른 말로 법권과 세권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의 법과 그 지역의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지방 분권이죠. 그 귀족 세력들이 요것 때문에 성장하게 되고요. 이제 왕권 강화 과정이라는 건 결국 이걸 회수하는 과정이고요. 지역마다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대현장이라는 마그나 카르타, 요것도 이제 요거를 이제 흡수하는 과정에서 황제권과 귀족권이 부딪혔는데, 이때는 귀족권이 좀 이긴 사건이 대현장 같은 게 있습니다. 토지는요, 여기 보면 이제 추경지, 춘경지, 후경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매년 이렇게 돈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 땅만 놓고 보면 3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경지가 그 다음에는 휴경지, 그 다음엔 춘경지가 되는 거고, 춘경지가 그 다음엔 추경지, 그 다음에 휴경지, 휴경지가 춘경지, 추경지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영주 지경지, 농민 보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보이죠? 요거 하나는 영주 지경지, 하나는 농민 보유지, 이렇게 같이 혼재되어 있다. 이래서 이게 혼재지라는 형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방목할 수 있는 지역들, 또 산림들 이런 게 존재했다. 그 다음 개방경작이라는 건 그 영주의 땅과 농로의 땅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농사에 지었다는 거예요. 기타 이제 영주성, 그 다음에 교회, 기타 시설물이 있었고, 이제 농로의 위치는 영주의 지경지를 경작하고 이제 부역과 공납의 의무가 있었고요. 각종 세금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결혼과 재산 소유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타치를 많이 받지 않았다. 요런 게 있죠. 다음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합시다. 그럼 이런 봉건 왕조에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 독일이 보통적이고, 영국 이야기까지 좀 들어갈게요. 프랑스 같은 위그노 카페, 그래서 카페 왕조가 있는데, 이들은 아들을 놓고 장수를 했기 때문에 오래 갔어요. 그러나 일드 프랑스라고 해서 이게 파리에 있던데, 여기가 영주였던 노르망디 공작령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봉건제 국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오토 있을 때는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을 막아내면서, 독일 같은 경우에요. 또 이탈리아 내란을 수습하면서 로마 황제관을 받아요. 요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큰 특징인데,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의 황제의 관을 받아야지만 자기의 황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카로사 굴욕도 이 나라에서 발생하는 게 황제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교황하고 사이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탈리아에 관심이 많았죠. 요때부터 관을 받고 나서부터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 불렀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아까 그 노르망디 공작령 있잖아요. 이 노르망디 공작이 윌리엄인데 잉글랜드 정복합니다. 그 전에 이제 알프레드 대왕이 노르망족에 저항한 부분이 있고요. 이 윌리엄이 와서 봉건제도 도입하고요. 이 당시 이제 둠주 데이북이라고 해서, 이 데이입니다. 데이, 제이가 아니고 둠주 데이북이라 해서 토지파 세금 징수에 토지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홍무제로 따지면 어린 도책 같은 거,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걸 발행을 해서 세금 징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